네, 오늘 책 스터디는 김한영님께서 닐슨 추앙 책 7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마 훨씬 심도 있게 소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한영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닐슨 책 7장 그 피지컬 리얼라이제이션 발표를 맡은 김원영입니다. 그 심도 있는 발표는 아니고 그 좀 짧게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1943년에 IBM 왓슨 그 요 분께서는 미래에는 이제 마켓에 5대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또 봤어요. 이제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은 참 많은 게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심지어 거의 뭐 원자 하나, 전자 하나를 이용해서 이제 컴퓨테이션을 하겠다고 이제 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참 많은 게 변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작은 것들을 통해서 컴퓨테이션을 할 때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이 책의 7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포톤과 논리니어 옵티컬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캐비티를 이용한 그 퀀텀 디바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온 트랩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다섯 번째는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를 이용한 어떤 소자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다섯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논의를 각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톡을 들으시면 아마 어떤 소자는 되겠다. 어떤 소자는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만 얻어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7.1장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때 실험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총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로는 그 로버스틀리 리프리젠트한 퀀텀 인포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로버스틀리입니다. 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자 정보라는 거를 그 리프리젠트를 할 때 이 양자 정보를 구현하는 그 실제 물리적인 상태가 상당히 아주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양자 정보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환시킨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계산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뭐 어떤 정보들은 이제 초기화를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화를 잘할 수 있는 그 소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고, 네 번째로는 이 양자 상태를 이제 측정하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고전적인 소자에서는 측정을 한다고 하면 뭐 커런트가 뭐, 뭐 어떤 디램이나 아니면 뭐 CPU나 거기서 쭉 흘러 들어오는 거를 뭐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 바깥에서 측정해서 뭐 얘가 어떤 값이다라는 걸 알면 되지만 양자 상태는 그 양자 정보라는 거는 그 양자 상태를 구성하는 것과 가까운 곳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측정이라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한 그 소자의 컴포넌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 양자 컴퓨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특성인데 이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하나는 코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인으로 동전이죠. 동전으로 양자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코인의 앞이 뭐 0이고 뒷면이 1이라고 할 때 그냥 빙글빙글 돌리면은 0하고 1이 랜덤하게 계속 확률적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코인을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제 앞뒷면의 확률 상태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유니터리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어하는 것, 원하는 계산을 하는 것,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또 양자 상태도 아니죠. 그러면은 또 뭐 그 코인은 그래서 요 네 가지 특성 중에서 일단 양자 정보를 잘 나타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계산하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양자 어떤 정보로 쓰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단일 하나의 뉴클리어 스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뉴클리어 스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에서는 이게 뉴클리어 스핀을 제어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해서 안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책 쓴 지 한 이제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또 뉴클리어 스핀을 또 제어하고 있죠. 이거는 이 부분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클리어 스핀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 스핀의 업 상태, 다운 상태를 이제는 좀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초기화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측정도 자유롭게 하고 있는 상태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표에 요 이 문자들이 의미하는 거는 맨 이제 요 이제 TQ인 것 같은데요. 이 TQ는 코헤런스 타임을 말하고요. TOP는 오퍼레이션 타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어떤 걸 뜻하냐면 잘 보시면 코헤런스 타임을 오퍼레이션 타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중첩 상태가 있을 때 그 시간 동안 계산을 하는 횟수를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맥시멈 넘버 오브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중첩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를 요 NOP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질군들을 한번 보시면 클리어 스핀, 뭐 일렉트론 스핀, 이온 트랩, 일렉트론, 뭐 퀀텀 닷, 옵티컬 캐비티, 마이크로웨이브 캐비티 등등이 있는데요. 이제 다 코헤런스 타임이 다 다르죠. 아무래도 이 물질이 차지를 기반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이온 상태냐, 아니면은 스핀 상태냐에 따라서 코헤런스 타임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코어스 타임은 이 릴렉세이션 타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스핀 같은 경우에는 릴렉세이션 타임이 일반적인 차지 기반의 어떤 그 물리적인 상태들보다 훨씬 길죠. 왜냐하면 폰은 인터랙션이 약하기 때문에 훨씬 깁니다. 그래서 이런 뉴클리어 스핀들, 스핀 종류들이 조금 더이 차지보다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퍼레이션 타임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이게 숫자가 높은 게 느린 건데요. 어, 이게 이 T 코헤런스 타임과 T 오퍼레이션 타임이 사실은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보시면은 보통 그 코헤런스 타임이 긴 것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와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오퍼레이션을 시킬 때도 상당히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왜냐면 외부랑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근데 어떤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오퍼레이션을 상대적으로 빨리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번째가 결국엔 중요한 파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NOP, 맥시멈 넘버 오브 오퍼레이션을 보시면은 뉴클리어 스핀 같은 경우에는 10의 5승에서 10의 14승까지 가고 일렉트론 스핀은 상당히 좀 짧죠. 10의 4승 정도가 되고 이온 트랩은 엄청나게 길죠. 10의 13승 정도가 되고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차지 베이스드인 것 같은데요. 뭐 10의 6승, 10의 3승인 것들도 있고, 요건 10의 3승, 그리고 옵티컬 캐비티는 10의 9승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오퍼레이션 타임도 똑같이 느려지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상대적으로 잘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NOP는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양자 컴퓨터의 어떤 그 양자 상태를 말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 양자 계산이라는 거는 이 양자 상태의 변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그 먼저 이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퀀텀 스테이트는 투 레벨 퀀텀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계는 항상 두 개의 에너지 레벨 상태를 기반으로 한 어떤 물리계를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 투레벨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는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계산의 빌딩 블락이 돼요. 그래서 이 빌딩 블락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빌딩 블락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어떤 이 셋들이 파이나이트 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보면요. 어떤 1차원 라인에 있는 하나의 파티클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S가 아니라 X인데요. 오타인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어,
그냥 선에 있는 어떤 임의의 포지션을 우리가 정보로 쓴다고 생각하면 그 점들, 이 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분 가능한 상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퀀텀 닷 내에 있는 이 어떤 그 스핀 2분의 1을 가지는 입자 상태를 비교해 보면 얘네들은 그냥 간단하게 스핀 업 상태, 얘는 1이라고 하자. 뭐 스핀 다운 상태 0이라고 하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주 구분 가능한 어떤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애들은 어, 우리가 이 구분 가능한 상태들에 대해서 각각 접근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레벨 퀀텀 시스템으로서 어떤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음, 이 양자 계산에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양자 상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프로듀스를 할 때 반드시 하이 피델리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유니터리 트랜스폼이라는 게 이제 그 인풋 이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하는 계산에 대한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할 때 하이 피델리티를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음, 피델리티가 낮게 되면 한마디로 그냥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양자 계산이라는 거는 확률 상태로서 측정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잖아요. 근데 이 피델리티가 낮아버리게 되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측정을 해야 겨우겨우 하나의 데이터를 얻게 돼요. 이게 이런 이 피델리티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에러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 아날로그 컴퓨팅 그 중에서도 이 자유도가 높은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자의 경우에는 이 에러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어, 이 어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아래 세 가지는 이제 측정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먼저 보통의 경우는 양자 계산을 할 때 물리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 양자계를 알아낼 때 프로젝티브 메저먼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티브 메저먼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파동 상태가 붕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양자정보 이론에서 메저먼트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상태에 대한 사실상 오퍼레이터다. 그 오퍼레이터가 작용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새로운 기저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물리적인 실제 이제 실험에서는 보통은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제 어,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일단은 이 프로젝티브 매저먼트라는 거를 생각보다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떤 경우에는 구현을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그 특정 에너지 상태를 측정하는 거여서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요즘엔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래도 뭐 할 만한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래도 매저먼트를 할 때 이제 양자계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저먼트 피델리티라는 것도 중요한 인자로서 이 피겨 오브 메리트로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프로젝티브 매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구현하려면은 이제 양자 상태와 클래시컬 시스템 사이에 스트롱 커플링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롱 이제 커플링을 이제 스트롱 메저먼트, 프로젝티브 메저먼트로 스트롱 메저먼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러면은 양자 계산을 위해서는 전부 다 이 웨이브 펑션 콜랩스가 일어나야 되냐? 아니면은 이제 위크한 메저먼트여서 양자계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좋을 거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책 안에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의 실제 측정은 이 윅 메저먼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양자 상태에 있는 거는 건들지 않으면서 이제 측정하는 Q&D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이제 아, 그게 이제 non demolition 이제 메저먼트였던 것 같은데 NDM이었나? 네, 이 부분 이 축약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원래 양자 상태를 파괴하지 않는 측정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소자들은 또 여전히 이런 그
웨이브 펑션이 붕괴되는 상태를 또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SNR이라는 뭐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이 메저먼트에 대한 이 이제 효율과 관련된 거를 나타내는 이제 시그널 대비 노이즈가 얼마나 비가 되냐 해가지고 시그널에 비해서 노이즈가 나오는 거를 비교하는 이런 인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 책에 나와 있는 모든 하드웨어들을 지금 요 한 장으로 요약을 한 건데요. 음, 일단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순서가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듣다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할모닉 오실레이터 퀀텀 컴퓨터인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조화 진동자에 있는 어떤 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조화 진동자라고 하면은 흔히들 이제 고전 물리에서 배울 때는 용수철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는 어떤 입자를 많이 생각하 실 텐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음, 이런 할모닉 오실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그 소자로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트랜스몬 큐빗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트랜스몬 큐빗은 이 할모닉 오실레이터에 그 조셉슨 정션을 붙여서 언할모닉 오실레이터를 만든 게 특징인데 어쨌든 여기서 할모닉 오실레이터만 말씀드리면은 그냥 인덕터와 캐패시터만 붙인 어떤 소자 입니다. 이거 쓸 수가 있나?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인덕터가 있고 그리고 캐패시터를 붙인 소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캐패시터가 이제 정기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 인덕터가 자기적 에너지를 저장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무한 루프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 루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치 용수철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가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라디에이션이 존재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대표적인 이 할머니 오실레이터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좀 옛날에 논의됐던 이 내용이다 보니까 이 큐빅 레프리젠테이션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했냐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모든 요 n 상태들을 정보로 쓰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이 각각의 상태들을 한번 써보자. 이 얘네들이 다 등간격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관심을 돌렸냐면 두 개의 상태만 쓰고 얘네들의 상태를 하나의 큐비츠라고 보고 엔겔을 쓰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할머니 오실레이터에 대한 어떤 그 양자 상태를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양자 상태를 변환시키는 그 읽기 과정, 쓰기 과정이라고 읽기는 아니고 쓰기 과정이죠. 쓰기 과정은 이 유니터리 에볼루션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이 여기에 있는 이 조화진 동자에 있는 어떤 양자 상태에 해당되는 이 아이젠밸류 스펙트럼하고 매칭시키게 됐을 때, 요 상태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 에너지 상태에 있는 어떤 펄스를 집어 넣어서 얘의 상태를 빵 하고 이 펄스가 딱 자극을 주면 이 상태가 바뀐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 할모닉 오실레이터의 양자 상태를 초기화하는 방법이나 리드아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단점인데요. 이 단점은 뭐냐면 처음에 이 할모닉 오실레이터를 제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N 상태를 정보로 쓰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 상태들이 실제 디지털에서 표현하는 어떤 0101에 해당되는 이 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뭐 만약에 비트도 N개면 2의 N개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얘네들을 나타내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디지털 리프레젠테이션이랑 맞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요, 요 아이젠 밸류를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아이젠 밸류를 찾아서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알아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걸 측정해야 이제 이게 어떤 양자 상태에 있다는 걸 알 거잖아요. 근데 요 당시 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레조네이터를 옆에 붙여가지고 읽어버리면 그만인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얘가 진짜 아이젠벨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시킬 수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초기 할모닉 오실레이터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이 초기화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것도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또 찾게 됐냐면 옵티컬 포톤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옵티컬 포톤은 어떤 거냐면 레이저에서 어떤 그 레이저를 계속 그 감쇄를 시키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아주 작은 하나의 이제 포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포톤들을 이 크리스탈을 통해 쏘게 되면은 두 개의 진동수를 가지는 상태로 나눠지게 된대요. 그래서 이 각각 두 개의 진동수를 가진 어떤 이 광자가 어, 그 동일한 가운동량을 보존하기 때문에 토탈 가운동량이죠. 이 초기에 있었던 W 제로에. 그래서 이 W1을 체크하느냐, W2를 체크하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냐 아니면 여기에 있냐 해가지고 영일 상태 아니면 일령 상태를 기본적인 베이시스로 이용해서 여기에 있냐 저기에 있냐죠. 로 이용해서 이 광자 상태를 양자 정보를 이용해보자 하는 게 옵티컬 포톤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라고 할 게 사실 기존에 계산되던 거를 초기화한다기보다 그냥 광자를 만들어서 초기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싱글 포톤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초기화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두 가지가 사실 섞여 있는 건데요. 음, 50대 50의 빔 스플리터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얘는 빔 스플리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음, 이 옵티컬 포톤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제 세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있어서 광자를 반사하고 그리고 이 거울은 전파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에 거울 같은 걸 놔서 광자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실제 하드웨어에서 어떤 옵티컬 포톤 구조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엠브리 센터 같은 거 이제 저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은 반사되게 막 해놓잖아요. 그 꺾고 꺾이게 해놓고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연산시키고 그런 걸 하잖아요. 만약에 꺾는 걸 안 하면 그냥 무한대로 계속 가는 동안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쓸 수가 없잖아요, 정보로. 그래서 이 꺾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파 방향을 바꾸는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로는 위상 이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시프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 위상 이동기는 그 G 오퍼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RG 로테이션이라고 여기 쓰여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광분할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빔 스플리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 Y 로테이션, Y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시프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꼭 간단하게 굴절률이 다른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굴절률이 다른 거를 이용하는데 유리는 아니죠. 정확하게는 그 보로실리케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리는 아니고 유리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 매질의 굴절률이 다르다 보니까 이 광자가 이 매질로 들어가게 됐을 때 아시겠지만 굴절률이 다르면 진행하는 속도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꺾이는 각도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위상 상태도 조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특징을 이용하는 게 위상 이동기 페이지 시프터가 되겠고 이제 빔 스플리터는 이제 어, 유리 조각에다가 은으로 코팅을 해서 이 어떤 입사광에 대한 굴절률을 좀 반사시켜주는 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광분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 프리즘 안에 요 표시가 있잖아요. 요게 이 은으로 코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리즘 안에 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요 동그라미 표시는 이게 정확하게 이 동그라미 표시는 잘 모르겠어요. 왜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위상 상태를 어떤 방향으로 굴절을 시켜줄 거냐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 빔 B가 들어가고 빔 A가 들어갔을 때 이 두 개에 대한 각각의 빔 스플리팅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인데 여기서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굴절을 시켜주냐에 따라서 위아래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상태를 만들어주는,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단점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어, 이렇게 지금 어떤 매질을 통과하는 거를 이제 커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얘네들이 이 진행하는 동안 이 광자들 간의 어떤 변환되는 정도가 리니어하지 않은 걸 논 리니어 커 미디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비가 이제 with large ratio를 가진다는 큰 비율을 가진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업설션 로스 대비 이 얘네들의 이 그 페이지 모듈레이션 되는 이 스트렝스 정도가 B가 크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논 리니어 커 미디어는 요거를 가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게 그 책 안에는 그 수식이 좀 쓰여 있는데 요거였던 것 같아요. NI의 N0 플러스 N2I였나?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요 매질에 대한 넌 리니어를 나타내는 어떤 인자였는데 이게 입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마디로 음, 흡수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이 흡수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리니어 특징을 가질수록 어, 이제 흡수가 안 된대요. 그런데 이 양자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위상 상태를 변환시키려면은 이 논 리니어리티가 높아야 얘네들이 이제 이 위상 어떤 이 거울 속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얘네들의 이 시간 차이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W1이냐 아니면 W2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위상 변환 정도에 따라서 위상 상태를 제어하는 건데 얘네들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되니까 똑같이 변하게 되면은 그 상대적 위상 차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흡수가 안 되는 거고 그거를 이 상대적 위상 차이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매질을 만들어 버리면 흡수가 많이 일어나 버리니까 광손실이 많아지고 하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요 소자가 단점을 또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연산을 한번 할 때 이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자유자재로 제어하기가 매우 매우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광자는 야 잠깐 너 멈추고 있어봐 하면 멈추고 있지 않잖아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진행하는 동안 뭐 오퍼레이터들 얼마나 많아요. X 오퍼레이터, Y 오퍼레이터, G 오퍼레이터, 컨트롤드 G 오퍼레이터 이런 걸 아주 수많은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로테이션을 시켜야만 할 수도 있잖아요. 해밀턴을 변화시켜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실제 이 하드웨어에 되는 이 하드웨어들을 뭐 그때그때마다 0.5도씩 바꿔줄까요? 야, 그 왕자 지금 오고 있다. 잠깐 돌려 하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이제 컴퓨터가 계산하게끔 해서 얘를 몇 도를 돌려라, 몇 도를 돌려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이 실제 광자를 양자 상태로 제어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나온 게 이 옵티컬 캐비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캐비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패브리 패럿 캐비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전기장 내에 전자를 가둬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충돌을 시키는 그런 거울, 두 개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옵티컬 캐비티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원자를 이용해서 어떤 그 광자의 상호관계를, 상호작용을 이용해보자 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 게 좋냐면 아까 제가 위에서 이 옵티컬 포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오퍼레이션을 시키려면 상호작용을 시킬 때 이 실제 하드웨어가 있는 게 되게 불편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서 계속해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 위상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퍼레이션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레벨 아톰이 기본입니다. 2레벨 상태를 가지는 아톰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광자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요 2레벨 아톰의 요 2레벨 에너지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도록 제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왕복을 할 때마다 위상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위상 이동은 뭐 2의 i의 뭐 파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니셜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는 똑같이 싱글 포톤을 만들어줘서 이 광자를 쏘아주면 되고 여기 안에 있는 원자, 여기 가둬놓은 전자가 되겠죠. 원자가 되겠죠. 원자랑 상호작용을 시켜서 이 광자가 마치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어떤 유리를 통과하듯이 이 원자랑 상호작용을 해서 이 위상 상태를 바꾸는 건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면은 요 투 포톤의 어떤 커플링 상태가 이 아톰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데 이게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광자랑 이 아톰 간의 커플링이 아주 강한 거를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자랑 광자 간의 상호작용이 클수록 당연히 이 광자의 어떤 양자 상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광자가 다른 광자랑 그 상호작용하는 거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 커플링한 이 포톤과의 커플링이 이제 그, 그 캐스케디빌리티를 이제 방해한다, 제한시킨다.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광자가 다른 옆에 있는 어떤 광자들하고 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뭐 만약에 멀티큐비츠를 구현한다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죠. 이런 캐비티를 만들게 되면. 그래서 다음에 나온 개념이 이온 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온 트랩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아예 맨 처음부터 여러 개의 원자를 그냥 이렇게 구현을 시켜버리죠. 여러 개의 이온들이죠. 여러 개의 이온들을 동시에 다 띄워버린 다음에 동시에 이 레이저, 이 광을 이용해가지고 얘의 상태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광을 어떻게 흡수하냐에 따라서 이 이온에 있는 어떤 그, 그 차지 상태, 에너지 상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양자 상태를 구현하게 되는 건데 이온 트랩은 이제 이 옵티컬 캐비티에 비해서 멀티 큐빗을 구현하기에 확실히 좋아 보이죠. 그냥 기본 여러 개 띄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두 개의 이 전극은 이제 그라운드로 잡고 이제 정확하게는 V0로 잡는 거죠. V0로 잡고 나머지 전극 두 개는 RF를 이용해 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 흔들게 됐을 때 이 캐패시티브 특성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온들이 어떤 전하 에너지를 가지잖아요. 막 흔드니까 이 가만히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갇혀 있게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온 트랩은 그냥 가두는 건 좋은데 그 상온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를 빼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운동 에너지를 빼주는 그 과정을 도플러 쿨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있나? 어, 여기에는 용어로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여기 쿨더 아톰이 이 초기화예요. 그 도플러 쿨링을 하게 되는데 그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원자가, 아니, 어떤 이온이 어떤 진행 방향이 있을 때,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그 이제 일렉트릭 필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좀 중첩이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기본적인 필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들뜬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조금 더 적어지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들뜰 때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를 들뜨게 만들고 잃게 만들면 얘는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이제 100일 텐데 더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이제 펄스를 빵빵빵빵 주면서 얘가 완전히 운동 에너지가 거의 0이 될 때까지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게 초기화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초기화된 어떤 그 이온들에다가 이제 뭐 레이저를 쏘거나 아니면은 필드를 가해서 어떤 이 유니터리 에볼루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갇혀 있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여기서는 어 제임스 커밍스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어 제임스 커밍스는 그 어떤 양자 상태를 이제 전자기장과 상호작용 시킬 때 그냥 인터랙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이 이온들이 다 같이 이제 이 트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마치 폰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폰온 라이프 타임이 짧다는 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나오는 양자 소자들 보면은 이게 짧다고 하지만 사실 제일 길죠. 그러니까 이 책에 쓰여진 기준으로는 짧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구현되고 있는 양조 소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긴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단점은 이 이온들의 어떤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만드는 게 준비시키는 게 어렵다.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이 원자들을 다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만드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도플러 쿨링을 이용해서 이제 그 초기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 걸린다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음, 이 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 얽힘을 만드는 게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커플링 렌스가 짧아가지고 그게 단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온 트랩에서 이 책에서 다룬 이온 트랩의 단점의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이 책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비슷하게 그 아르프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분자 구조에 있는 원자의 스핀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거 이온이 아니라 이제 스핀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서 이 스핀을 이용해서 정보를 써보자. 라는 게 이 뉴클리어 마그네틱인데 이미 그 NMR 이제 보면은 MRI 같은 것도 다 이제 이 뉴클리어 마그네틱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핵스핀을 이용해서 특정 핵 상태의 공진 상태로 정보를 뽑아내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거. 그래서 얘도 이 공진 상태를 만들어서 이 특정 어떤 그 원자에 있는 핵의 스핀 상태를 측정하는 거고, 이거는 카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카본 옆에 이제 여기 보면은 카본이 두 개가 있고 이제 CL이 세 개가 붙어 있고 하이드로진이 이렇게 있는데 얘 하나만 다른 어떤 상태를 가질 거잖아요. 근데 이 분자 구조에 기반한 어떤 스핀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끼리 뭐 얽힘 상태가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단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떨 때는 얘네들을 얽힌 상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원할 수도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항상 다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따로따로 떨어뜨린 얽힘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항상 얘네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아이의 분자 구조에 있는 원자들의 핵 상태를 그냥 통째로 그냥 앙상블로 보고 통째로 뽑아내가지고 정보를 이제 추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보면은 이 책에서는 이 정보에 대한 매트릭스를 보여줘가지고 얘네들이 앙상블을 이렇게 만드니까 어떤 연산들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 관점 아니면은 컴파일링 하시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기겁할 수준이에요 이게 매트릭스가 너무 크고 그냥 연산이 되게 복잡해지고 오히려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자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시뮬레이터 크기가 너무 커질 것 같은 그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이게 또 어떤 것 때문에 더 이것들을 어렵게 만드냐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 네 개의 어떤 원자들을 붙였잖아요. 이용하잖아요. 근데 큐비트라는 거를 이용하려면은 이 분자의 크기를 점점 키워야 돼요. 멀티 큐비트를 그걸 하려면. 그러면은 대체 이 사슬 구조에 있는 몇 개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일단 책에서는 이제 뭐 어떤 규칙적인 이제 사슬 구조를 가지는 어떤 그 분자를 만들 수 있다면 얘네들의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이 레지던스가 다를 테니까 걔네들을 이용해서 큐비트를 이용할 수 있을 거다.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 뭐 DNA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DNA를 이용해서 하는 건 보지 못했는데 일단 DNA도 기본적으로 하나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분자 안에 들어가는 원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구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여기서 이용하려는 건 헥스핀이기도 하니까요. DNA는 어울리지 않겠네요. 어쨌든 이런 구조의 사슬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제안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7개인가요? 11개인가요? 그, 일곱 개까지 확인했던 걸로 기억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개별 그 원자에 대한 오퍼레이터 동작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최근 동향을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이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팔고 있어요.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가 되고 큐비트는 두 개, 뭐 다섯 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개, 세 개였나? 몇 개 없습니다. 두 개, 세 개. 이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고요. 그리고 여기 시뮬레이터를 이제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고리즘 가지고 놀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 여기에 있는 이 어떤 스핀 상태에 대한 동작을 했을 때 피델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 RF 코일을 그 엄청나게 그냥 때려 넣어서 그 아주 균일한 상태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무게도 뭐 100kg 넘어가는 뭐 80kg, 100kg 가까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아, 좀 이제 그 데스크탑처럼 쓰는 건요. 조그맣게 쓰는 거는 이 코일도 좀 작게 만들고 피델리티도 조금 안 좋고 요 큐비스도 좀 줄이고 해서 경량화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그래도 막 40kg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어 이제 금일은 제가 이 닐슨 책에 있는 이 5가지 이 소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 책에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양자 컴퓨터로서 양자 소자를 쓰기 위해서 어떤 소자들이 어떤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소자들이 다음에 이제 연구가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플로우를 가지고 책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음,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거는 사실 이 내용들보다는 훨씬 앞서가 있죠. 보시면은 이 할모닉 오실레이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언할모닉 오실레이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요 언할모닉 오실레이터의 어떤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를 프리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옆에 어떤 걸 붙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측정을 했을 때 얘네들의 측정 값을 이제 좀 잘 측정하기 위해서 비슷한 그 어떤 이제 LC를 붙여서 그거를 읽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온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거의 33개인가요? 올해 34개짜리가 오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34개까지 연결해서 수행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책에서도 이제 어떤 퀀텀 닷을 이용해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전자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는 연구가 있다. 이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발전해서 이제 인텔이 큐비트 12개까지 구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양자 소자가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 양자 소자로서 가져야 하는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본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잘 갖추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구성 요소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연구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구성 요소를 잘 만족하면서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어떤 게 발전할까 생각하면서 보시면 좀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